자, 그러면 이제 그 513페이지 펴보세요. 자, 유럽 중세 각국의 특징을 이제 보는데, 요건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유럽 중세 이제 국가들은 처음에 이제 지방 분권적인 어떤 통치에서 점점 이제 그 중앙 집권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데, 그 과정들 보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봉건제가 붕괴돼서 중앙 집권화, 근대 통일국가가 형성되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2, 3세기를 몰아내고요.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이제 스페인은 봉건제가 해체되고 왕권을 강화하는 14세기, 15세기 정도 되면 그렇게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몽골족이 쇠퇴한 다음에 그 2반 3세, 2반 4세 때 모스크바 대공국이 형성이 되고 그리스 종교로 바탕으로 한 러시아 전제주의, 짜르 중심의 전제주의 형태가 마련되는데, 이때 이 러시아는 이제 유럽 국가이면서도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적 요소가 또 되게 강해요. 예. 자, 그다음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 앞에 언급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중앙 집권을 막 하고 있을 때,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15, 16세기도 계속 뭐죠? 분열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영방 국가들이, 자치도시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겉으로는 신성 노마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분권화된 영방 국가들과 자치도시들이 있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네치아, 핀란드 같은 도시 국가들과 교황령, 나폴리 왕국 이런 것도 분열돼 있었죠. 결국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19세기 중반 그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871년에 통일하게 되죠. 그 맨 마지막으로 통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각국의 이제 정치 사회적 특징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중세가 이제 해체가고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가 넘어가면서 중세 봉건 세력들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왕은 군사적 정복이나 혼인 정책을 통해 왕령을 확장해 나가고요. 봉건 국가 안에서 근대 국민 국가가 성장하는데 가도의 형태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앙 집권적 체제가 확립되고 시민 계급과 결탁이 되고 동원 세력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체제 확립을 보면 아까 이제 지방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지방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재판권, 가세권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료제 상비군들 정비를 하죠. 이 관료제 상비군은 누구부터 돈을 받죠? 시민계부부터. 그 당시 성장했던 부르주아라는 그 상공업 계층으로부터 이제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계부부터 결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14세기, 15세기 봉건 세력들이 몰락이 이제 가속화되는데, 대표적인 것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총포효 같은 하포 사용이죠. 하포 사용, 하향무기. 이건 언제 이제 들어왔냐면 그 11세기 때 그 십자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사회로부터 도입된 거야. 중국을 거쳐서 이스라엘 거쳐갖고 유럽을 갔는데, 유럽이 맨 마지막에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럽에서 그게 더 발전돼갖고 오히려 어떻게 돼 나중에 17, 18세기 역술출하죠. 그래서 뭐 블랑키포라든지 홍위포 다 유럽에도 건너온 거잖아. 조총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하포 사용으로 전술이 변화되고, 그다음 국왕의 군중 신화가 되거나 귀족들은 지주로서 전락했다. 그래서 이 기사 계급층이 대규모 몰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병기에서 열병기로 넘어가면서 그들 몰락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세 그 사회적 특징은 신분제에 의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민이나 이런 여러 계층들이 이제 신분제에 의해 참여했는데, 대개 이제 각국의 신분제에 의해 그 구성들을 보면요, 성직자가 1신분이 되고 귀족이 2신분, 그 다음에 3신분이 시민. 근데 이렇게 이제 3개 신분으로 구성이 됐고요. 원래 이 시민이라는 건 3신분은 주로 어떤 상공업자들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상공업자를 얘기하죠. 자, 이 신분제이면 초기 때는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국왕의 가세협찬이나 정치적 발언으로 국왕을 견제하거나 내정, 외교 이런 자문을 담당하거나 입법 가세권이었고, 특히 이제 특정 전반적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했다. 예. 그래서 각국의 이제 신분제의 의회를 보면
영국은 모범의회가 있고, 프랑스 3부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코르테스라는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세기 말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왕들이 이 코르테스라는 대표자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의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제국의회 같은 것도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다른 의회들은 뭐 볼 필요 없는데, 그 프랑스 혁명을 이제 관련된 건 3부회가 있고요.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오늘날 근대의회 있죠. 이 근대의회까지 발전한 게 뭐냐면 모범의회예요. 그래서 영국의 의회는 처음에는 신분제 의회에서 출발했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회가 무슨 의회로 근대의회가 되죠. 그래서 근대의회 하나의 일종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든 이 봉건사회가 중앙집권사회로 이렇게 넘어갔는지 그 각국의 사정들을 한번 볼게요. 프랑스, 뭐 영국, 독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뒤에 넘어가서 먼저 이제 프랑스를 보죠.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가 제일 전형적인 봉건국가 중에 하나죠. 예, 제일 전형적인 봉건국가 중 하나인데 그 프랑스의 상황을 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프랑크 왕조들의 이제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서프랑크 왕조가 있죠. 서프랑크 왕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프랑크 왕조와 가계가 금방 단절됐어요. 그래서 일프랑스의 위그 카페가 그 카페 왕조였었죠. 위그 카페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가계가 끊겨져서 반려 왕조 넘어가고 그 다음 가계가 또 끊어져서 블루무 왕조가 연결돼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카페 왕조의 가계가 그대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왕조의 명칭을 바꾸는. 되게 우리 같은 게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조가 그대로 있고 반계 혈족들이 계속 이어하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근데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반계 혈족이 이어져도 왕조가 명칭이 바뀌어.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활동은 어디다? 카페 왕조의 기준에서 반계가 이어져갖고 반려 왕조가 되고 반려와 왕조의 반계가 이어져서 부르봉 왕조가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부르봉 왕조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거기 좀 잘못된 게 샤르 10세인데 샤르 10세가 이거는 복구할 때 그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이 16세가 죽고 나서 프랑스 혁명 때 죽었잖아요. 그때 다시 7월 왕정에서 다시 복구했죠. 요때 이제 맨 마지막 왕이 샤르 10세야. 여기 적어놓은 거야. 예. 자, 그러면 카페 왕조를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서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금방 단절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등장했던 왕이 카페 왕조예요. 카페 왕조. 예. 그래서 이 카페 왕조가 이제 그 카로링거 왕조, 그러니까 서부 프랑크 왕국이 단절되니까 그 당시 이제 대제후들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자기끼리 이제 신조들이 한 거야. 근데 대제후가 한 명이 왕이 될 경우에는 다른 제후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태클이 걸겠죠.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그 대제후들은 합의를 봤어.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만한 얘를 한번 골라가지고 왕을 세우자. 왜냐면 봉건제도에서 왕이라는 형식적인 존재가 있어야 될 거냐. 근데 왕권이 너무 강하면 자기들이 먹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만만한 그 중소 제후였던 일드 프랑스 지역을 통치했던 그 유급 카페를 국왕으로 충돌했어요. 일드 프랑스 지역이 어디냐면 파리 지역 일대예요. 오늘날 그 프랑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드 프랑스 지역에 공연했던 유급 카페가 즉위할 때는 진짜 왕권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뭐냐면 약했어요. 근데 이런 카페 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왕권이 강해지고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카페 왕조는 오래 그러니까 강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뭐죠?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해가지고 오래 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카페 왕조의 역사를 볼 때 인구 공부한 태도가 나오죠. 예. 어떻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면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예. 그럼 이제 카페 왕조의 역사에 좀 교훈을 좀 얻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카페 왕조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초기 때는 왕권이 미약했고 대제의 연합체 국가였다. 예, 그래서 고려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카페 왕조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 지속된 이유가 예전에 기출문제였는데 일단은 정치적 안정을 받았던 교회의 지지. 왜냐면 교회 입장에 볼 때는 그 당시 막 정치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전파도 힘들고 그다음 교회 재산도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 안정을 했던 거야.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가 구심점 잡을 수 있는 왕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그 봉건적 이론에 따르면 왕국의 제후들은 뭐가요? 국왕의 존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국왕은 강력할 필요가 없죠. 얼굴 마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얼굴 마담이었던 카페 왕조를 일단 얼굴에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체제가 유지됐고 그 다음에 카페 왕조가 이게 되게 운이 좋은데 그 세습이 간행 쪽 인정받고 그 다음에 아들을 계속 생산을 했어요. 아들을.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끊어지긴 하지만 한동안 아들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카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갖고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아들이 계속 세자가 단지하고 세습한 게 뭐 우리나라 중국이나 그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부 다처제죠. 왕은 그 여러 명의 빈을 두잖아. 근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부인밖에 없어요. 근데 부인이 딸 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낳아야 돼요. 예. 딸은 아니면 어떻게 보냐면 딸한테는 상속이 돼요. 딸도. 근데 문제는 딸은 상속되지만 딸은 통치할 수 없어요. 통치권 없어. 그러면 그 통치권 누가 갖게 될까요? 누가? 그 딸의 남편이 갖는 거죠. 예. 사위가 좋긴 좋지만 사위는 엄연히 보면 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남의 나라가 옆에 있는 대제후들이나 왕이 요직을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카페 왕조도 그걸 이용해서 결혼 정책을 잘 썼죠. 그래서 그 뭐 딸밖에 없는 집안들 잘 해가지고 뭐냐면 뭐예요? 꼬셔갖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영 그 자기의 그 왕진을 확대시켜 나갔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카페 왕조가 크게 지속됐다. 그 세 가지 이유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83페이지 펴보세요. 자, 183페이지 8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다음은 중세 프랑스 왕조의 가계도이다. 가 왕조의 이름을 쓰고 나의 왕이 행한 결혼상 특이점과 목적을 쓰시오. 그리고 가계도를 분석을 근거로 프랑스가 14세기 초에 강력한 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여기 이제 가계도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킹이 있고 가왕조가 있고 그다음 쭉 내려오죠. 이때 이제 그 가의 왕조의 기획은 누구냐면 그 카페 왕조예요.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죠? 유국 카페죠. 유국 카페. 근데 유국 카페가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남자 표시가 있고 여자 표시가 있죠. 일단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제외하고 그다음 장자가 루베르 2세요. 뭐 쓰지는 마세요. 그냥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가게도. 그 다음에 루베르 2세가 죽은 다음에 그 보면 왕자 2명 태어났거든요. 앙리 1세.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1060년부터 집권한 필립 1세. 그 다음에 1108년에 집권했던 누이 6세.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이에 들어갈 왕이 있죠. 1137년에서 1180년에 집권했던 사람이 누이 7세요. 누이 7세. 네. 그래갖고 누이 7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 2, 3 있죠. 네. 거기 1번, 2번, 3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이 사람이 몇 번 했냐면 3번 했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엘레노아라는 그 사람이 있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엘레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엘레노아가 그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헨리 2세가 결혼하고 그래서 엘레노아의 영지가 누구한테 넘어가죠?
원래는 루이 7세 거였는데 헨리 2세 쪽, 영국 쪽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없어지고, 세 번째인데, 두 번째 부인은 왜 폐했냐면, 아들 못 낳은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부인에서 뭐냐면, 딸 하다가, 마지막 아들 낳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가상을 해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끊겨가지고, 무슨 왕조 넘어가죠? 반려 왕조 넘어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 왕조의 이름은 카페 왕조. 자, 결혼상 특이한 그 목적은 반복된 결혼을 통해서 왕위 계승자 확보. 아까 말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이 7세. 그래서 누이 7세는 뭐냐면 왕비가 아들 못 나니까 이혼해버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돌을 통해서 왕녀를 확대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했처럼 딸인 공주, 딸이 뭐냐면 상속받던 영지는 통치할 수 없으니까 여자가 그걸 결혼을 통해서 사이가 얻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왕녀를 획득했어요. 그 예를 든 게 이제 엘레오노라가 이제 아키테 영주였거든요. 예, 아키테 지역을 이제 상속받았는데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뭐죠? 받은 거죠. 그런데 도중에 헨리 2세가 바람폈기 때문에 다시 엘라오노로가 갖고 있었던 그것을 누구한테? 헨리 2세가 아키테 집을 가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물론 이건 하나의 예고, 그 외에도 결혼 동맹을 통해서 많이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을 근거로 프랑스가 14세기 초 강력한 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힘이 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강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왕위가 세습이 인정됐고, 왕위 계승한 후손이 단절없이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자들 계속 생산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유럽에도 그게 힘들다겠죠? 1부 1차제 국가이니까. 자, 그래도 이렇게 하든지 한번, 받고, 그러면 개별 왕들의 업적들을 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는 약간 나오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은 필요하니까, 좀 일단 할게요. 자, 거기에 이제 필립 2세부터 나오지만 필립 2세 전에 누이 6세하고 누이 7세 아까 좀 설명했죠. 그래서 누이 6세는 이제 그 아들한테 누이 7세한테 누구를 짝지어줬죠? 그 당시 이제 아키테 공의 딸이었던 엘레노아를 했죠. 엘레노아와 혼인을 성사시켰는데 이 엘레노아가 헨리 2세와 반함을 피면서 이혼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한테 여러 명의 자식을 뒀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카페 왕조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때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필립 2세야. 자, 필립 2세는 되게 유명한 왕이죠. 이 사람은 프랑스 내에 영국 봉투를 몰수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중에 설명했지만 영국은 원래 노르망디 왕조 때부터 프랑스 건너가는 왕조이기 때문에 그 당시 프랑스 안에는 영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영지들 많았는데 이때 이제 조항하고 싸워가지고 부부의 정토에 승리해가지고 조항의 영토 상당수가 획득을 했다. 그래서 왕실 재정을 또 이걸 기반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필립 2세는 지방관을 파견하죠. 바이니 세네선이라는 지방관을 둬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방 통제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가날 구역에서 왕권을 대행하고 이들은 사법과 공항의 수입을 관장하고 시민계급 출신이고요. 왕의 명령과 이해관계를 충실하고 적대적 지역에서 인접 배치시켜 소금 전투를 수행했다. 이때 적대적 지역은 주로 뭘까요? 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을 이제 곳곳에 배치시켰고 그들을 이제 진압하는데 이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왕법전을 설치했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사법권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법권 영주가 있었죠. 지방 영주가. 근데 국왕법전을 설치해갖고 그 당시 이제 지방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까지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과 사법적 사용에 왕이 형체를 했고, 요때 법전은 주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같이 법과 관련된 사법적 업무만 본 게 아니라 행정기구적 성격도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4세기 넘어가면서 물론 그때는 요때는 아니지만 이게 분화돼 나가죠. 그래서 이제 파리 고등법원과 회계청으로 이렇게 분화돼 나가요. 뒤에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 분화되게 나가냐면 누이 9세 때 분리돼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그 당시 2단이었던 알비지파와 왈도파가 남프랑스 지역에서 뭐냐면 득세됐죠. 그 반란도 일으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왈비지 십자군을 일으켜서 이들 탄압을 하고 그리고 이들 땅을 뺏어서 프랑스 왕조를 편입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남북 융합을 깼다. 그래서 이 알비지파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그 2단 할 때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느웨 구사인데, 느웨 구사는 이제 성왕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권 정리와 경합해서 윤리적 차원에서 통해서 국내에 좀 침소를 받았고,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왕의 업적들을 계승해서 감찰관을 파견해서 지방 행정관을 감독하고요. 바이가. 그래서 지방민의 불평을 시정하고 왕령에도 소송을 처리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도시의 재정권을 장악하고요. 그렇지만 십자군 원정 중에 병사했다. 그래서 그 성누이 구세의 업적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필립 4세 볼게요. 이 필립 4세는 좀 별표 쳐놓고 하나 보세요. 이때 이제 앞에 왕들의 이제 중앙집권 정책을 완성시켰던 사람이 필립 4세예요. 예. 그래서 앞에 이제 고등법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회계원을 창시해서 왕실 재정을 간장하고, 자, 그 다음에 왕실 평의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바이나 세주시 같은 지방장관을 늘려서 있고, 노마법을 통해서 관료제를 정비하고, 왕권 시술을 확산시킨 등 관료 세력들이 이제 증대하게 되죠. 그리고 요때 3번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3부회를 설치하죠. 3부회는 프랑스가 만든 신분제에 의해인데 1신분, 2신분, 3신분 구성되어 있죠. 1신분은 귀족들, 2신분은 주로 이제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시민계층인데 주로 왜 이제 3신분을 이제 설치했냐면 일단은 그 보니파키우스 8세의 투쟁 과정에서 설립했어요. 그래서 보니파키우스의 8세와 투쟁 과정에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 이 3부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배경에 보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재정학포도 있어요. 이 재정학포도 넓게 보면 근데 계기가 됐던 것이 이 보니파키우스 8세의 투쟁 과정에서 설립했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의 지지를 전체를 획득해서 이걸 통해서 도시 시민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비중을 증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왕권 제한전 작용했다. 그래서 원래는 왕권을 지지한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의도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3부에는 나중에 뭐와 연결되죠? 프랑스 대혁명으로 연결되죠.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필립 4세가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혼인 정책을 통해 영토를 또 확대시킨 대표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필립 4세는 그다음 잉글랜드 저지대 지방 세력들, 그러니까 네덜란드 세력들과 혼인했고 그 혼인 정책을 통해서 남쪽에 부르고드 지역이 있어요. 부르고드 지역에 프랑스 콩테 지역을 또 획득했어요. 이런 것들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의 절정을 이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총괄평가를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4페이지 펴볼까요? 총괄평가 204페이지. 이 2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왕을 써보고 이 왕제가 오래 지속된 이유 세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두 줄 이내로 기술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연의 획득한 배경을 쓰시오. 자, 위급 카페가 있고 누이 6세가 있죠. 그래서 누이 6세는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영토 확장 계기를 마련했다. 자, 누이 6세는 거기에 이제 그 기획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아키테공의 딸 엘라 아노르를 마저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면서 아키테를 프랑스 왕으로 편입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그 루이 7세 때 뭐야? 이 엘리오 아노라가 바람을 피죠. 그래서 다시 헨리 2세에 넘어갔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의 학대 배경을 쓰죠. 그래서 필립 2세 때 남프랑스 투어주 일대를 이제 획득했죠. 이거는 이단 RBC 2단 운동에 대한 교황의 십자군운동에 참여해서 그때 프랑스 투어주 지역을 영토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기 이제 가에드갈 왕은 뭐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 감찰관을 파견해 지방행정을 감독했고 고등법원 설치했던 그 왕은 어디일까요? 누이 9세죠. 누이 9세, 성 누이 9세. 그 다음에 이는 카페 왕조가 오래 지속된 이유 세 가지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유가 정치적 안정을 받아는 교회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봉건적 이동에 따르면 왕국의 대제후의 상위군주 내지 수장으로서 국왕의 필요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세습이 간행으로 인정됐고 왕위를 계승한 세자가 단죄 없이 세습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이제 남프랑스 2단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이 남프랑스 2단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서기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중세사,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서양 중세사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는데 한번 이제 좀 보긴 하죠. 자, 발생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교회가 부정부패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원시 기독교 지향했던 천민의 삶이 상실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장으로 원시 기독교적인 어떤 삶을 지향하는 흐름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쓰면 수도 운동이나 그다음 알비파, 왈도파 같은 이단들이 등장했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그 수도는 이제 사제 재산 소유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 알비파와 왈도파는 공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성교회 거부한 집단도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수도는 그 이제 종전의 교회 체제에 뭐냐면 포섭이 됐죠. 기득권 안에. 근데 이들은 제도권 밖에서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찍히죠. 이단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이들이 확산된 지역들은 남프랑스 지역은 교회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었고, 또 이단에 또 상대적으로 간대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남프랑스 지역을 이제 이단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공통적, 그러니까 알비파라든지 왈도파 같은 그 당시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기독교를 자처하지만 정통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소놈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놈은 정통 기독교적 그 교리를 인정하지만 당대 기독가 그걸 계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통점은 이제 청빈과 금욕을 강조했지만 교리를 받아들인 측면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이제 그 알비파거든요. 알비파는 아예 기성교의 그 논리 절차를 부정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비파만 따로 떼가지고 교리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왈도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이단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단이 돼버린 거야. 찍혀가지고. 네. 그래갖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알비파와 관련된 건 알비파를 또는 카타리파라고 해요. 알비지파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칭이 있고요. 사상적 배경은 만이교하고 복음일교라고 하는데 특히 이 만이교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만이교의 특징이 뭐죠? 철저하게 성과 악을 나누죠. 이혼론과는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교리가 이제 이혼론과 관련된 내용들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교리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일독을 좀 해볼게요. 자, 누가 일독을 해보시겠어요? 네, 네. 마이크 잡고 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515페이지요. 네. 여기 박스 칠하고 있잖아요. 카드리파의 기본적인 카다리파의 기본적인 교리는 신학적 이원론이었다. 구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카다리파에 따르면 선한 빛의 하나님은 오로지 영혼의 세계만을 창조하였다. 물질 세계는 바로 어둠의 왕인 사탄이 창조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정신은 선하며 육체는 악하다. 온 세계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영혼과 물질이 서로 싸우는 싸움터이다. 삶의 목적은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정신을 구해내어 죽은 뒤에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통적인 기독교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빌어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카다리파에 의하면 크리스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카다리파에게는 물질적 요소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성사일체수에 의한 영세성사, 빵과 포도주에 의한 성체성사도 본질적으로 신성모독이었다. 카다리파는 결혼 역시 출산을 야기하여 더욱 많은 영혼을 사악한 육체에 속박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예. 요거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기본적인 핵심 교리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면 이 세계를 뭐가 몰려나는 거죠? 선, 그 다음에 철저히 이원론이야. 이거 선은 뭐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고, 악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은 상당히 중요시고 악을 쳐부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원론을 주는 내용인데, 이 이원론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통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선의 세계를 창조했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 악마들은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 물질, 악이죠. 그래서 영혼은 정신이고 영혼은 정신이고 선이고 물질은 육체는 악이야. 그래서 세계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나누고 영혼과 물질의 싸움으로 이렇게 싸움터를 인식하고요. 삶의 목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혼론은 이제 두 개가 같이 많이 그거 같으면 그 양면이 있어요. 나의 몸에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요소를 부각시키고 어느 요소를 죽여야 될까요? 선의 요소를 살리고 악의 요소를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정신을 살리고 육체의 속박을 벗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있던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육체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빌어 태어났다는 걸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크리스트는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건 뭘 부정하는 거죠? 삼위일체에서를 주장하는, 성부 성자가 1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을 띠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이제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그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조차도 인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자, 그 다음에 물질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는 성사일체수. 성사일체수는 뭐와 관련되냐면 칠성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영세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영세성사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카톨릭에서 세례를 할 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하고 이런 것들 부정해. 왜? 성사일체수 같은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물이니까 물질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칠성사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성체성사가 있어. 성체성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 가보면 빵과 포도주 먹잖아. 빵과 포도주는 얘기하는 빵은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육신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죠. 근데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걸 금지시켜. 왜? 이건 다 물질이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사를 부정한다. 이거는 칠성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성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단이죠. 카톨릭 입장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계속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신생활을 강조해요. 결혼과 출산을 반대했다. 그럼 영혼의 사악한 육체를 속박을 했다. 청빈생활을 강조하고 육식을 금지하고 기존의 교회 조직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서를 거부해. 왜냐하면 선서라는 것이 이 사회적 결속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을 묶어준 선서 위장 시대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는 다 선서로 이루어지죠.
계약 강연. 이걸 거부함으로써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제 인식을 심어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교리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리들 그대로 현실 세계에 주면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일단은 뭐 독신 생활을 강조하고 결혼과 출산을 반대한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인간이 그 성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얘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리고 고기 먹지 말라는데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단백질 보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는 이제 이혼을 이렇게 딱 구분해. 요런 것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사제 계급은 이거 원칙적으로 다 적어야 돼. 근데 사제의 경우 계급 아닌 평신도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네,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제 사제 계급과 평신도를 분리시키죠. 그래서 사제 계급은 서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제 계급이 되고, 그 다음에 독신 생활하고 금욕 생활하면서 그 뭐냐면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거야. 근데 이게 상당히 다른 신도들에게 뭐냐면 부각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카톨릭 사제들은 원래 결혼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은 그 당시 그냥 카톨릭, 결혼하고 있었어.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처자식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정부패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비하면, 얘네들 그 사제 계급들, 그 당시 카타리파 사제 계급들이, 상당히 청빙해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남프랑스일 때 그 카타리파의 학사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평신도는 좀 다르게 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유지하고 육식도 허용해요. 예.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앞에 그 기독교의 어떤 충성을 거부하고 죽기 전에 서푼신을 받아. 일단 서푼신을 받으면 원칙을 따라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단서가 있죠. 죽기 직전에. 죽기 전에 서푼신을 받으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용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 이제 왈도파라고 있어요. 니용의 빈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창시자는 피에도 왈도라는 사람인데, 초기 때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 기존 교회와 교리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교회의 권위는 복종은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도 있잖아. 학교는 잘 다녀. 학교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교사가 지시하면 개기는 얘들 있죠. 그는 이제 투죠. 그러니까 체제 안에서 개기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또 허가 없이 설교도 하고 반카톨릭적 입장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회 입장을 땐 아직 2단이거든. 2단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와갖고 막 애들하고 소담 피우고 개기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애 안 되겠다 이거 나가 이런 거와 똑같이 2단 치켜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가 정비되자 이제 이들이 원래는 2단이 아니었지만 이제 2단을 지켰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카톨릭 자체를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뭐냐면 부정한 건 아니고 2단을 지키면서 부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교리를 보면요, 이들은 원시 기독교 사람을 누구야? 원시 기독교 사람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었죠.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갖고 이 원시 기독교 사람을 강조하면서 청빈한 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키리스토교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활 방식을 가르침을 신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 업계에서는 그리스도 명령과 합치되는 삶을 시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원래 원시 기독교 철학에서는 교회나 성사가 필요 없어요. 주요 믿는다 하면 어때? 내 마음에 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만 하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와 연결되는 거야? 신교도의 논리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탄압받아서 나중에 탄압받았다. 근데 왈도파하고 내가 볼게 그 왈비파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거야. 이거 엄밀히 말하면 지금 볼 때는 이단도 아니에요. 예. 신교도예요. 그 비슷한 논리고. 근데 신교도들은 힘이 강하고 시대를 잘 태어났기 때문에 얘들 정통이 된 거고, 얘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이단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단과 정통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권력관계에 따라서, 교회 내의 권력관계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단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얘네들 탄압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설득하려고 했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노세트 3세나 주도도에서 거기 필립 2세가 군사를 빌려갖고 무력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남프랑스일 때 알비 십자군을 조직해요. 이 알비 십자군은 이제 이상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기독교 안에 이단을 상대하는 십자군이죠. 그래서 시몽드 모프로가 이제 주도해갖고 남프랑스 일대를 평정하는 데 성공했다. 네. 주의할 때 이제 시몽드 몽프로는 그 영국 잉글랜드 사회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시몽드 몽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명이인이에요. 친척 집안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요. 자, 그러니까 이단을 보호했던 남부 프랑스 귀족 세력들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종교 재판소가 설치해서 이단자를 처벌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소가 그 종교개혁 때 반동 종교개혁 때 처음 설치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예. 그리고 영향을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남프랑스 일대가 누구 세력의 근거가 됐다? 위그노 세력들. 왜냐면 얘네들 한번 개교받기 때문에 물론 탄압을 받았지만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개겨보겠지. 그리고 위그노의 논리들, 그 다음에 위그노 누구야? 칼뱅파드? 예, 칼뱅이나 이런 사람 논리들이 예전 이단의 논리들과 비슷해.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단 탄압 후에 그 남프랑스 일대가 누구 땅으로 넘어갔다고 했죠? 프랑스 왕령지로 넘어갔다고 했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9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이거 다 젖었네. 응.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11세기 성직자 상다수는 재산운동과 권력의 추구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에 일반인들은 많은 불만을 지니게 됐다. 그들 중에 일부는 기성교회를 거부하는 가격한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땡땡이라는 불리는 종파가 있었다. 이 종파를 지칭한 두 명칭 중에 하나는 그들 세력권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을 나온 것이고, 주로 남부 프랑스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의 그 일부 지역 귀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력을 크게 늘렸다. 교황 이니키투스 3세는 이들의 공격대에서 하는 십자군을 소집했고, 이걸 뭐라고 하죠? RBG 십자군.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예. 1209년에 십자군은 남부 프랑스에 출친했다. 이 십자군은 큰 성공을 얻었고, 망가져있던 일부 귀족들이 몰려서 결국 프랑스 왕권이 더 강화됐다. 왜 왕권이 강화될까요? 이 프랑스의 그 남프랑스의 영지를 누가 나중에 갖게 돼요? 프랑스 왕이 갖게 되죠. 자,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알비파 또는 카타리파의 그 내용이죠. 그럼 카타리파의 주장 내용 교리를 쓰시면 되겠죠? 아까쯤에 있는 내용들 다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 내용들 아까 이제 뭐라고 했죠? 선과 악은 나누고 또 선은 정신이고 악은 육체다. 그리고 그 당시 성사일체수나 영세성사나 성체성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독신생활을 강조하고, 결혼과 출산을 반대하고, 청빈생활을 강조하고, 육식금지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영국 왕조를 보죠. 영국. 자, 영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영국도 이제 여러 도로 구성되어 있죠, 지역이. 그래서 잉글랜드 왕조에 국한해서 볼게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이제 누가 세웠죠? 잉글 섹슨족이 이제 세웠던 곳이고, 그쪽 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에 뭐가 돼요? 스코틀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가 있고 또 아일랜드인데, 이쪽 지역은 다 캐튼족 영역이에요. 자, 잉글랜드 왕조의 순서를 보면요. 먼저 앵글 섹슨 치상조가 있어요. 앵글 섹슨족 건너와서 7개 왕조를 넣고, 그 다음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통일 앵글 섹슨 왕국이 만들어요. 알프레드 대왕에서. 그러다가 이제 각간 노르만 계통의 대인이 왔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앵글 섹슨 덴마크 연합왕국이 이제 있어갖고 강대한 영토에 있다가 다시 이제 왕통이 앵글 섹슨 왕국 넘어가죠. 알프레드 왕통으로 넘어갔다가 그 왕위 계승 과정에서 이제 그 논쟁이 생겨서 그 당시 노르만디 공국이었던 월리엄이 건너와가지고 세웠던 왕조가 노르 왕조야. 네. 그리고 노르 왕조가 가게가 끊겨지거든요. 헨리 1세 때. 그리고 그때 이제 반개 계통의 왕조가 등장했는데 헨리 2세부터 시작한
플랜타지네트 왕조야. 앙주 왕조라고 하죠. 앙주공이었다. 그래서 이 노르 왕조하고 플랜테니지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계 왕조예요. 프랑스계 왕조. 그래서 프랑스에서 건너와서 잉글랜드 왕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잉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에 모두 있었다? 영지도 같이 있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랭커스와 요코가가 이제 분열되죠. 그래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했던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장미 전쟁이죠. 그러다가 이제 투도가 위해서 통일되고, 그 헬리치스부터 엘리자스 1세까지 그 뭐냐면 투도가가 통치를 했다가 엘리자스 1세가 천여왕을 물고 죽죠.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왕조가 저쪽 반개혈족이었던 스투어트 왕조야. 예. 그래서 이 스투어트 왕조 때 이제 뭐 청교도혁명도 일어나고 명예혁명도 일어나고 등등하다가 요때 옛여왕 때 또 끊어져. 그래갖고 옛여왕 때 끊어지면서 그 반개혈족이 뭐냐면 저쪽 독일에 있었던 왕조거든요. 그래서 오셔와서 하노버 왕조가 된 거야. 그때부터. 근데 이 하노버 왕조가 이제 있다가 1차 세계전 때 이 왕조가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윈저가로 바뀌어요. 지금의. 윈저 왜 바꾸냐면 하노버라는 자체가 독일식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독일과 싸울 때 영국의 입장은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별궁의 명칭이었던 윈저궁의 명칭을 따서 윈저 왕조가 되고 지금 엘리자스 2세인가요? 예, 여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죠. 예, 근데 그분은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아. 정정한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통치하고 계시는데, 자, 하여튼 지금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서기에서는 그 앵글색슨 왕국이 쭉 나오거든요. 설명이 나오는데 뭐 알프레드 대왕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위타 게모트 모임도 나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다 빼버렸고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거기 이제 원리엄부터 시작해요. 정보광 때부터. 자, 이 원리엄은 원래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까 이제 루루가 세운 노르망디 공국이 있죠. 이 노르망디 공국의 공국을 통치했던 지배자예요. 공작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왕위 계승에 뭐냐면 개입을 하면서 그 잉글랜드를 정복을 했죠.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에 영국을 침입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군을 어디에서 이제 격파하냐면 헤이스틴스 전투에서 격파해요. 이거 외워두세요. 헤이스틴스 전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위치도 나오고 1060년에 그 헤이스틴스 전투에서 이들을 격파하죠. 예. 그래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영국을 정복했죠. 의미를 보면 영국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니까 좀 약간 힘들어. 왜냐면 통치체제가 별로 정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뭘 끌어다 썼냐면 프랑스식 봉건제를 끌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봉건제도 최초로 이제 영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식했다는 자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외부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대륙, 특히 프랑스 봉건제도가 영국에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 대륙과 밀접하게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영국 정국의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럽 대륙의 봉건제도가 유럽에 이식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예, 화살표 지우시고 이렇게 심표를 적으세요. 예. 그게 마지막이야. 예.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유럽 대륙의 봉건제도가 영국에 이식됐다. 그 다음에 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무슨 대륙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유럽 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원리엄의 영국 정부의 의미 여기 두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요때 이제 이식된 그 봉건제도는 프랑스식 지방 봉건적 봉건제도가 아니야. 영국 특유의 무슨 봉건제도죠? 중앙 집권적 봉건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결합된 독특한 정치 체제다. 그래서 20대 봉건제의 특징이고, 뭐 좀 비슷하냐면, 에도막국 때 막권체제와 좀 비슷하죠. 이렇게, 봉건제도지만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 봉건제는 중추적 지배구조고, 그 지배구조 되게 복잡하죠. 재분공하고 왔다 갔다. 근데, 요 왕권을 바탕으로 한 인원적 지배구조야. 예, 철저하게. 왕을 정점화한, 그걸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소주의 충성성이 있어요. 이 소주의 충성성은 뭐냐면 그 여러 공주에게 뭐 죽은 관계 맺어도 일단 맨 먼저 우선순위는 뭐죠? 왕에 대한 충성성이야. 그러니까 왕이 다른 거와 이제 싸울 때 그 밑에 있는 그 주군은
밑에 있는 봉신들은 두 개의 세력들과 뭐냐면 죽은 봉신강에 맺었더라도 1순위는 항상 뭐죠? 왕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솔주베이 서약이다. 이거 내용 외워두세요. 또 이만큼 중앙집권적 관계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주데이이죠.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되게 강조해. 이 돈주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 돈주데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까지 달아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데까지 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이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돈주데이 북은 11세기 때 작성했던 건데, 이 책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온갖 못까지 다 지방에 있는 것들 다 기록을 했어. 뭐 토지부터 해서 가축수까지 등등등등. 그 왜 이렇게 편찬했을까요? 이런 돈주데이 같은 토지대장들. 징세와 행정의 주요 자료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게 후대에도 뭐냐면 사회경제서적인 어떤 사료도 사용돼요. 그만큼 꼼꼼하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돈주데이북의 의미는 이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야. 귀족들, 지방공권들이 조세 수익을 하기 위해서 왕이 징세와 행정자를 자료를 작성하는데 협조했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신하의 권리가 약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돈주대의봉은 그만큼 왕권이 지방 말단까지 들어갔다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봉건 귀족들은 상대적으로 올 때는 뭐냐면 힘이 약했어요. 프랑스 귀족보다. 영토도 작았고 거의 중소 고만고만한 거야. 프랑스 대제들은 되게 컸잖아요. 그 왕을 막 위협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또 영토도 작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원리엄이 딱 집권할 때 이때부터 영국의 왕권은 되게 강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프랑스의 왕권은 뭘까요? 약했죠.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는 이 영국의 왕권이 강했어요. 네, 영국의 왕권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어때? 상대적인 거야? 프랑스 왕권은 약해져요. 근데 프랑스는 처음에는 뭐죠? 약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야? 강해져. 예. 이는 차이 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이라 해도 실제로는 프랑스의 왕정이 더 강한 거야.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영국의 왕권이 강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뭐 도표도 좀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 이제 뭐냐면 심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표도로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헨리 2세를 이제 볼게요. 헨리 2세. 그 앞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헨리 1세가 있었죠. 헨리 1세도 왕과 왕실의 법전의 권위를 강화하고 왕실 재정을 튼튼히하고 순회장편을 설치하고 재무관을 설치하는 등 여러 업적도 있지만 그 업적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식 농사를 못 졌죠. 그래갖고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반계열종이었던 헨리 2세가 등장하죠. 이 헨리 2세부터 이제 플랜타지네트 왕조라고 하는데 이 플랜타지네트 왕조는 그 당시 앙주 왕조라고 해요. 이 앙주 백작에서 이제 출발한 왕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왕조도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프랑스의 건너 왕조예요. 프랑스에서 건너 왕조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헨리 2세의 플랜테지네 왕조 자체는 영국의 잉글랜드 왕령지도 있고 그는 뭐도 있어요. 프랑스 내 또 자신의 뭐냐면 영지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헨리 2세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재판권의 확대야. 그 앞에 전대 헨리 1세가 이제 중앙집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왕실 재판권을 확대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왕실 재판, 특히 순회재판소를 설치해. 그러니까 순회재판은 뭐냐면 왕실의 일종의 재판소의 일종인데 지방 곳곳에 두면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순회재판권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헨리 1세의 업적을 더 개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순회재판을 하고 배심원 제도를 이제 실시하고 하면서 국왕재판의 대상을 모두 자유민에게 확대했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그 지방의 봉건 영주도의 재판권이 어디에 이제 후수통합되어 있죠? 왕실 재판권이 후수통합되어 있죠. 근데 후수통합되지 않은 재판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 재판권이죠. 그래서 이 교회 재판권은 뭐 때문에 입히했냐면 원래 이게 그 성직자들이 이제 재판권을 가졌던 이게 뭐냐? 세속 사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 때문에 가는 거야. 교회에서 뭐 큰 일이 생기거나 교리의 이제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재판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뭐 있잖아요.
뭐 교단 내에서 다투면 안에서 뭐 벌금도 주고 징계도 내리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재판권이 이제 교회 재판이 상당히 뭐냐면 다른 왕실 재판이나 지방 제후들 재판보다 좀 약간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뭐 벌금형이야. 벌금형.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왕실 재판을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하기 시작하냐면 교회 재판이나 편법을 이용해. 이 교회 재판을 할 때는 그 세속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걸 뭐 종교적 문제도 갖다 붙여요. 신이 이렇다. 신의 지명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내가 훔쳤으면 절도죄나 그러면 왕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절도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재판을 받아. 왜 교회 재판 신의 명령을 통해서 이걸 절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세속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왕의 입장을 때는 별로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회 재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포한 게 클레랜드 현장이에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클레랜드 현장은 이제 뭐냐면 성직자라도 범법 시에는 교회 법정이나 국왕 법전에 범법 시에는 이거 좀 잘못됐는데 국왕 법정이 아니라 이거 좀 고쳐주세요. 교회 법정이 아니라 자 성직자라도 범법 시에는 교회 법정이 아니라 무슨 법정에서 받는다? 국왕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해서 이제 누굴 그 전에 임명했냐면 베케트라는 얘를 임명했어요. 캔터베리 대주교도. 캔터베리 대주교는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주교가 있었는데 캔터베리 대주교는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 영국에 이제 최고 높은 그 자리에 영국교회 최고 높은 자리에 자기 친구였던 베케트를 이제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클레랜드 현장을 공표했는데 그 베케트가 처음에는 클레랜드 현장을 지지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 지지에 오니까 나름대로 또 교회 논리를 따르겠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의 정책에 대응을 하니까 그때 이제 왕 밑에 있는 측근 세력들이 이걸 이제 베케트를 살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난리 났지, 그냥. 그러니까 반발도 많고 비판도 많으니까 왕도 한 발자국 물러나서 결국에는 클레랜드 현장을 취소하고 교회 사법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헨리 2세의 그 클레랜드 현장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의의를 보면 교회 재판권 통제에 실패했지만 영국 구의 보통법 배심제가 확립됐다. 이 보통법은 뭐냐면 앞에 이제 왕실 재판, 순회 재판을 돌면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법익과 간섭이 다르잖아. 근데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쌓여요? 판례가 많이 쌓이죠. 판례 속에서도 거기 공통된 요소를 뽑을 수 있죠. 이게 보통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는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이게 보통법이죠. 보편성이 강한 법. 이런 것들이 발전됐고, 그다음 배심제 같은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배심제 같은 거는 저 영미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제도인데 어떤 제도냐면 재회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거야.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지만 유무죄는 일반 사람도 구성돼 배심원이 결정되죠. 그래서 이제 배심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 독일형법을 영향받을 때 일본 통해서 독일 쪽인 거에 영향받았잖아요. 배심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참여제나 이런 것들 했다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영미 국가에서 상당히 배심제가 확립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죠. 배심제를 이제 잘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헨리 2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몇 번을 보시냐면 9-1번 문제가 이제 어디냐면 아이고 이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184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12, 13세기 때 잉글랜드에서는 사법개혁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민국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간섭 대신에 영국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보통법을 실시하고자 한 거다. 이때 보통법은 어떻게 마련했죠?
순회 재판을 통해서 형성된 판례를 바탕으로 이걸 통해서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끊어낸 거죠. 그러나 이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권은 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부닥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헨리 2세와 교회를 대표한 캔터버리 대주교의 토마스 베켄과의 대립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A라는 두 사람을 둘러싸고 무엇을 대립하였나? 자, 무슨 것을 대립했죠? 교회 재판권과 왕실 재판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쭉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클랜드 현장 내용 쓰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있고, 9-2번 문제와 9-3번 문제는 좀 이따가 대원장 할 때 끝나고 나서 이제 또 풀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게 더 좋네. 자,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7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보면요. 그 4번을 보면 가문서를 이제 보면 그 가문서에서 볼 수 있는 잉글랜드의 봉건 체제의 특징을 한 줄에 쓰시오. 가문서의 의미는 최후의 심판이 라는 뜻인데 이 기록은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루고 있어 도저히 발뺌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여기에는 영주불 봉토, 이거 좀 못하네요. 봉토와 그 다음에 산림, 방목지, 공유지의 명적, 쟁기수, 토지의 경작 목적, 토지의 가격 소유자 이름, 신분별 토지 보유, 노예와 자유민의 수 등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문서는 잉글랜드 대다수의 총량 및 도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노르만족 이외 잉글랜드 역사, 특히 사회사를 연구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자료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가문서에 들어갈 게 뭘까요? 도움주대의북이죠. 도움주대. 그럼 도움주대의북에서 볼 수 있는 봉건제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강력한 왕권에 강한 봉건제, 중앙집권적 봉건제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 지방 중앙집권과 지방권이 결합된 형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203페이지 2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A와 관련된 전투를 쓰고 기획의 잉글랜드 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기획에 제작한 배경의 B 1차 사료 명칭을 쓰고 이 사료 외에 잉글랜드 봉건주의 특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3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노르만디 공작은 평화 얼굴을 한 채 신이 자신의 편을 도울 것이다 크게 선포했고 자신의 군대를 불렸다. 그러한 승리의 교대는 쭉 있는데 이때 노르만디 공작이 싸웠던 전투가 헤이스팅스 전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차 사료 명칭. 그래서 그 B의 1차 사료 명칭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근데 그 도움주대의북이죠. 자료 B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잉글랜드 역사의 정보의 의미 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2가지 쓰시면 되겠죠. 유럽의 대륙의 봉건제도가 영국에 도입됐고 새로운 정치적 활력이 생겼다. 그리고 그 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 대륙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이 2가지 쓰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서총에 있는 내용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료 외에도 그 잉글랜드 봉건제의 어떤 특징을 뒷받침하는 사료를 3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료 비유와 관련된 사료 외에도 그와 관련된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일단 충성의 서약을 배신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신하를 배신하고요. 네, 신하의 신하. 그러니까 주군의 신하를 배신하는데 예를 들어 A 군주가 있고 B 군주가 있고 C 군주가 있잖아요. 이게 설명을 좀 했는데 이걸 동양사에서 좀 설명하는 게 낫겠다. 동양사에서 나온 거니까. 자, 황제가 있죠. 중국 황제.
중국의 황제가 있고, 그러면 중국의 황제 신하가 누가 있어? 조선의 국왕이 있잖아요? 네. 조선의 국왕이고, 조선의 국왕 밑에는 또 뭐가 신하가 있죠? 여기서 황제의 신하도 있지만, 조선의 국왕의 신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신하 입장 올 때는, 조선의 국왕도 신하지만, 조선의 국왕이 신하지만, 중국의 황제의 신하기도 해요. 이렇게 관계에서. 중국의 황제는 얘를 뭐라고 하면 배신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하의 신하라는 뜻이야. 배신은. 그래서 봉건 제도들도 이렇게 개소제로 됐다 보니까 왕의 신하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주군의 신하가 있죠. 이 사람들 뭐라고 한다? 배신이야. 그러니까 배신이 있을 경우에 주군과 왕이 다툴 때는 항상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왕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1차 충성의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 개선자라는 특징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솔주의 서약이 있고요. 그 다음 왕력이 강대였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네, 다른 제후들보다 훨씬 강대했고, 이건 프랑스와 비교해 볼 수 있어. 프랑스는 대제후 국가인데 비해서 왕력이 훨씬 더 강대했고요.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고위 교회직을 직접 선출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네, 이것도 뭐냐면, 그 당시 원리엄이 했던 조치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교회 개혁 관련된 데서.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게 이제 206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개혁 2가지 써보고 니은의 내용을 써보시오. 그리고 자료 B 문서에 실려된 왕의 실정을 2가지 말해보고 이 문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기술해보시오. 그래서 있는데, 자, 헨리 2세는 정력적으로 활동한 군주였다. 헨리 2세의 공헌은 사법제도 혁신에 있었다. 헨리 2세는 그의 철저한 사법정신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와 충돌했다. 1164년 왕은 클레랜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캔터베리 대주교 바이크가 반대했다. 그 백개는 암살되었으나 그의 순교를 계기로 헨리 2세는 클레랜드 기본법을 철회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자료 B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건 대헌장이에요. 마그나 카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같이 풀어보죠. 거기에 이제 헨리 2세의 개혁을 관련된 무슨 개혁에 한정돼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법제도와 관련된 내용 있죠? 이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국왕의 법전을 관할 범위에 넓혀서 모든 자유민들이 제소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요. 그 다음 순회재판소가 헨리 1세 때 만들었죠. 이걸 확대시켜갖고 순회재판소를 정기 열어서 지방귀족이 장악했던 사법을 억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 국왕법전의 재판에 배심원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 개혁 내용들,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사법권을 왜 장악을 하려고 했을까요?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연결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니은의 내용은, 클레랜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성직자에도 범법 시에는 교회 법정이 아니라 누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국왕 법정에 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정의 왕의 시점 종나 왕이죠. 그래서 프랑스 내 영국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상실했고 부비의 전투를 통해서 캐터베리 대주교 임명권을 둘러서 교황 이노체시우스 3세에게 충돌했고 파문에 한번 처해졌어. 그다음 물론 나중에 풀어지지만 자, 그다음 기본적인 성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했죠. 이 대연장조차도 하나의 일종의 뭐고요? 봉건적 문서예요. 그래서 귀족, 성직자, 도신의 봉건적 특권을 확인하는 문서였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문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국의 대연장을 이제 볼게요. 자, 그 뒷장 넘어 3번 대연장. 요거 영국의 대연장 되게 중요하죠. 기초에도 나왔고 한 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수능에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원장의 내용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여기 뭐 3조부터 12조, 39조 뭐 중축이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 자, 배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의 실정이죠? 존왕의 실정이에요. 존왕은 이제 거의 프랑스 내용을 상실했어. 그래갖고 이 존왕이 아까 지금 것처럼 이노케티오 3세 때 어떤 파문에 또 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캔터베리 대주가 또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보통 이제 존왕이 상당히 멍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영국에 존수 없다. 그러면 욕이 돼버린 거야. 지금 박근혜 요즘 최순실 너 최순실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
모욕죄 걸리죠. 영국에 너 존 같아 하면 모욕죄 걸려. 존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영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왕들 리처드 1세 막 그러잖아요. 선대 왕들의 이름을 따는데 존 왕은 이름을 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멍청한 왕이다. 근데 멍청한 왕이 가끔마다는 역사를 먼저 발전시킬 때가 있어. 오히려 뛰어난 왕보다. 요번에 이제 그걸 느꼈죠. 만약 박근혜하고 홍준표가 없었으면 저기 그 민주당이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죠. 조금 전에 지역구도 그래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박근혜하고 홍준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가 지금 타파했잖아.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땐 항상 역사라는 게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도 있겠지만 이게 멍청한 사람도 의도하지 않게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 근현대의 홍준표하고 박근혜고 여기 영국에서는 누구다? 존이에요. 존. 자, 하여튼 그 존왕이 이제 그 당시 전쟁을 하는 와중에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가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직자나 계급 귀족이나 성직자들이 소집하고 가세를 하니까 이들이 반대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봉건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강력한 왕이고 카리스마 있는 왕이었으면 그냥 때려잡죠. 근데 그 능력도 못 돼.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가 결국엔 서로 도장 찍은 게 뭐냐면 대연장이야. 자, 대연장의 마그나 카르타가 하는데 기본적 성격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봉건 귀족들의 특권적 권리를 국왕에게 확인시켜주는 봉건적 계약문서다.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고 왕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했다. 근데 이게 왜 처음에 봉건적 계약 문서인데 근대적 성격으로 바뀌겠느냐? 거기 위에 있는 자유민이라는 해석 문제 때문이야. 자유민이라는 해석은 처음에는 뭐야? 성직자 계급이나 상층 귀족들에 한정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민들이 뭐야? 의미가 일반 평민까지 확대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법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대 현장에다가죠. 마그나 카르타, 또 하나가 권리청원, 그 다음에 권리장정. 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헌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불문법 국가예요. 그거 아시죠? 성문법하고 불문법 국가의 특징들 뭐냐면, 고대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래서 헌법을 기본으로 해갖고 뭐냐면, 이게 여러 하위법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문법 국가라고 해요. 법 체계다. 예. 그래서 근데 불문법 국가들은 뭐냐면 헌법을 얘기하는 헌법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불문법 그 국가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그 헌법이 따로 없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제 헌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헌법을 대신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과거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약속들, 계약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나라는 불문법 국가인데 이런 권리 헌정체계의 3대 문서 있죠.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 계속. 재해석하고 추가하고 추가하면서 뭐냐,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규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그때그때마다 헌법 역할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불문법 국가의 특징이에요. 성문법 국가들은 좀 약간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게 상당히 운영하는데 딱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융통성이 없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규정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뭐 그때그때 여론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 훨씬 융통성 있게 이제 뭐냐면 헌법 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의의를 볼게요. 자, 그 의의는 이제 그 서양사 총론에 있죠. 그래서 이때 마그나 카르타에서 말하는 자유민은 성직자 계급과 상층 귀족이었으나 결국 당시에 대부분 인구를 차지했던 비특권 평민층까지 포함된 건 아니었다. 이 문서는 13세기 거친 동안 6회 확인되었으며 중세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거듭했다. 이때 확인이라는 건 뭘까요? 재해석이죠. 보고 나서 재해석, 그 시대 배경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17세기 부유자 계급들은 절대군주의 투쟁에서 제12조 대의 없는 데 가세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대의 없는 데 가세 없다는 건 이제 뭘까요? 이거는 그 대표자 없는 곳에 가세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은 법은 그러니까 가세는 그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 의회에 결정이 된다.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배심 재판의 보장이 해석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 근본 원리를
확인했고요. 왕권의 법에 종속된다. 입헌군주제의 어떤 기초를 이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국의 입헌 정치의 기초도 있고, 아까 얘기처럼 대의 없이는 가세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의 이 말은 뭐냐면,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다? 가세를 매길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한 결정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의 토대 및 배심제도를 포장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헌장 밑에 이제 뭐냐면 영국의 정치사상 위의 정치 과정을 좀 언급했는데, 거기에 이제 잠깐 시몽드 몽프회의가 보이시죠? 시몽드 몽프회의는 헨리 3세 때 만들었어요. 헨리 3세도 되게 무능해요. 네. 근데 영국 역사는 무능한 왕들이 역사를 발전시킨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귀족이었던 시몽드 몽프가 대표해가지고 그 당시 귀족의 지배 요구를 하면서 헨리 3세를 사로잡고 실권을 장악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의회를 소집한 게 시몽드 몽프예요. 이게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이들 격파하고, 왜냐면 결국엔 학생 파괴시켰지만, 이 시몽드 몽프회는 후에 모봉의회 같은 전신 기원이 되는 의회고요. 그 다음에 모봉의회가 있는데, 이 모봉의회는 대표적인 영국의 신문제 의회죠. 언제 만들어졌어요? 에드워드 1세 때. 예. 그래서 에드워드 1세 때 그 당시 종전에 앵글색슨 시대 때 위탄회의나 노르만 왕조의 왕실 대의회, 주법전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 앞에 있는 시몽드 몽프의 의회를 또 모델로 해갖고 그 당시 에드워드 1세 때 모봉의회가 만들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의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분별로 처음에는 이제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는 하원으로 발전돼 나가죠. 의회가 14세기 중엽 때. 그러면서 이제 뭐도 획득하냐면 에드워드 3세 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의회 승인 없이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가세를 할 수 없는 것도 이제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세권도 유지가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뭐도 얻게 되면 입법권도 얻게 돼요. 그래서 근대 의회로 발전돼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 좀 뺐어요. 신문제 의회 발전 과정을. 근데 서기나 서총에는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기출 184페이지 펴보세요. 자, 184페이지 9-2번하고 9-3번 문제 이렇게 볼게요. 자, 자료 비회 결과 발표한 대헌장의 마그나 카르타 기본 성격을 밝히시오. 그래서 봉건적 귀족 대 특권적 권리를 확인하는 봉건 문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9-3번에서 법률적 관점, 단서를 받았죠? 이 법률적 관점에서 그 당시 이제 대헌장의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영국의 입헌 정치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는 데인데, 더 뭐 답을 추가하자면 조세 법률주의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쓰면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의 없는 곳에 가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89페이지 펴보세요. 자, 189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서에 설명한 왕의 실책 두 가지를 써보고 후대 평가와 다르게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써보시오. 그러니까 당대의 한계죠. 예, 그러니까 후대 평가 당시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 자체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 써보는 건데, 자, 요거는 대헌장이죠. 대헌장. 자, 대헌장인데 대헌장을 이제 했던 왕이 누구예요? 존왕이죠. 그래서 프랑스 내 잉글랜드 영토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권을 둘러싸고 교황과 또 파문에 처해졌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한 개는 그 마그나 카타는 기본적으로 뭐죠? 봉건적 특권을 확인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좋게 말하려고 했지만 실제 그 당대에서는 봉건적 그 특권의 문서이기 때문에 근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자, 프랑스와 이제 영국의 100년 전쟁을 보죠. 100년 전쟁. 자, 그 다음에 장미 전쟁하고,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은 100년 동안 싸웠기 때문이죠. 근데 100년 동안 싸웠다 해서 매 1년부터 해서 100년까지 맨날 싸운 건 아니고, 좀 싸웠다가, 좀 쉬었다가, 좀 싸웠다가, 쉬었다가, 이러면서 질질 끌면서 한 100년 갔어요. 그래서 그 14세기 중반부터 해서 거의 15세기 중반까지 이제 싸웠던 것이 100년 전쟁인데, 자, 그 100년 전쟁은 이제 그 보면 초창기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영국이 우세를 했어요. 크레시 전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국이 우세를 했다가 그 당시 후반기에 들어가면 바뀌어졌죠. 누가? 프랑스가 이제 우세하면서 영국을 몰아냈다.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100년 전쟁 후반부에 등장했던 그 구국의 영웅이 누구죠? 장다르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다르크가 프랑스의 민족주의의 어떤 상식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100년 전쟁의 이제 그 원인과 계기 이제 좀 볼게요. 지금이 몇 시에요? 근데 좀 쉬어야 됐다는 것도 느낌이 드네요. 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